아줌마! 이런다고 소용없다니까. 우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당신 아들 죽은 거랑 우리랑 상관없다고. 억울하면 힘이 있는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던가. 서울 중심에 위치한 잘나가는 중견기업 본사 앞. 고층 유리 건물 입구에 한 여성이 목에 편말을 걸고 한 달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우리 아들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의 존재는 불편하다는 이유로 외면당했고 점심시간마다 나온 임원들은 그녀를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다. 그리고 그날 한 노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입을 열었다. 당신들은 부모 아니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임원 중 한 명이 노인을 거칠게 밀쳤다. 당신이 뭔데 이래요?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마시죠. 그러나 곧 그들의 표정이 바뀐다.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했다. 이 사연은 한 아주머니와 그의 도움을 받았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회사명이나 인물들은 모두 가명이에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날카로운 고성이 차가운 겨울 공기를 갈랐다. 서울 중심가의 고층 빌딩 숲 사이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중견기업 본사 앞에서 한 임원이 호통을 치고 있었다. 우린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고 당신 아들 죽은 거랑 우리랑 상관없다고. 그의 뒤에 서 있는 다른 임원들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다. 목에 걸린 편말에는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우리 아들이 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김영숙. 그녀는 한 달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낡은 회색 패딩이 펄럭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린 강철보다 단단했다. 억울하면 힘있는 집안에서 다시 태어나던가. 세 번째 임원이 내뱉은 말에 다른 임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존재는 불편했고 그래서 외면당했다. 출근길 직장인들은 그녀를 피해 걸었고 점심시간마다 나온 임원들은 그녀를 향해 욕설과 조롱을 퍼붓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다.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는 오후 5명의 임원이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김영숙을 향해 깔보는 눈길을 보내며 지나가려 했다. 저런 거 지켜봐도 소용없어요. 어차피 다음 주에는 지쳐서 안 올 거예요.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들은 부모 아니야? 아들을 잃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야? 모두의 시선이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 한 명이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노인을 향해 성큼 다가갔다. 당신이 뭔데 이래요? 회사 이미지 망치지 마시죠. 그는 노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노인은 비틀거리며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의 낡은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봐요. 누구 편드실 거면 법원 가서 하세요. 다른 임원이 냉소적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때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숨을 들이켰다. 저분, 혹시... 그 순간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노인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제2장 이름 없는 영웅. 이동철 회장님. 가장 앞에 서 있던 임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채 떨리고 있었다. 노인의 낡은 모자를 급히 주워 손에 쥐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이동철. 전직 국제중재판사이자 현재는 유럽과 동남아 주요 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비상장 거대 제조사의 회장. 바로 이 중견기업의 최대 수출 거래처를 통제하는 인물이었다. 평소에는 화려한 행사장이나 고급스러운 사무실에서만 볼 수 있는 인물이 왜 이런 곳에 나타났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다. 회장님,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런 오해가 있었다니. 저희 사무실로 들어가시죠. 임원들은 그에게 굽실거리며 회사 건물 안으로 안내하려 했다. 하지만 이동철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땅에 떨어진 자신의 모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자 주시죠. 임원이 황급히 노인의 모자를 건넸다. 이동철은 천천히 모자를 받아들고는 털어머리에 다시 썼다. 그리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저 여성분과 얘기하고 싶군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권위가 느껴졌다. 임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교환했다. 회장님, 저분은 그냥 우리 회사에 문제를 일으키려는. 내가 묻는 건 그게 아닙니다. 이동철의 한마디에 임원의 말은 끊겼다. 이동철은 천천히 김영숙에게 다가갔다. 임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따라갔다. 김영숙은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혼란스러운 듯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단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숙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다. 제 아들 김준우가 이 회사에서 일하다 죽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데 어머니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동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숙 씨,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김영숙은 처음으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자세히 노인의 얼굴을 살펴보았지만 기억나지 않는 듯했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이동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몇 주 전 이 근처에서 쓰러진 노인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길에 주저앉았던. 김영숙의 눈이 커졌다. 기억이 떠오른 듯했다. 아, 그때 그분이. 네, 바로 저였습니다. 영숙 씨가 절 병원으로 데려가고 심지어 병원비까지 대신 내주셨죠. 당시 지갑을 두고 나와서. 임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아무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저를 살리신 은인을 이제야 다시 만나게 되었군요. 이동철의 말에 주변이 조용해졌다. 출근길 회사원들도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지만 은인의 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니. 이건 내가 반드시 알아봐야 할 일이군요. 이동철은 갑자기 임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나이든 노인의 눈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국제법정에서 정의를 지켜온 판사의 눈이었다. 여러분, 오늘 일의 전말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내 사무실로 갑시다. 그의 한마디에 임원들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반박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동철은 김영숙에게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영숙 씨,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드님의 일에 대해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김영숙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한 달 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누군가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다. 제사장 보이지 않는 권력. 이른 아침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출근 풍경이 보였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주한호 대표는 책상 위의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어제 저녁 이동철 회장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다. 오늘 당신네 직원들이 한 짓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저 대기업 회장 날이 하나가 노망든 소리를 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몇 시간 후 비서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다. 사장님, 영국 본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저희 회사 이름이 빠졌다고 합니다. 주한호는 습관적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렸다. 그는 이 회사의 3대 사장이었다. 할아버지가 설립하고 아버지가 키웠으며 자신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회사였다. 그런 회사가 단 하루 만에 주요 거래처를 잃다니. 사장님, 아직 회사에 안 오셨어요? 비서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30분 뒤에 도착할 거야. 다른 소식은? 네,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쪽 공급망에서도 저희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바이어로부터 계약 연장 여부를 묻는 이메일이 왔고요. 주한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 모든 거래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순간 깨달음이 스쳤다. 모두 이동철 회장의 비상장 제조사와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이었다. 그리고 사장님, 요즘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글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관련 내용인데요.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한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보내줘. 그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니 미스터 L이라는 계정으로 올라온 글이 화면에 떠 있었다. 내용은 철저하게 이 회사의 노동자 안전 문제, 하청 구조의 실태, 언론의 무관심 등을 분석한 것이었다. 놀라운 것은 그 글이 정확한 법률 용어와 산업 현장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었다. 미스터 L. 설마. 주한호는 얼굴을 감쌌다. L이 즉 이동철의 이니셜이라는 것을 눈치챘다. 국제법조계에서는 유명한 이니셜이었다. 사장님, 이 글이 외신에 인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뉴욕 타임스에서도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요. 그리고 방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연락이 왔는데 긴급 감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기자마자 주한호는 책상을 내리쳤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인가? 한 달 전만 해도 그저 하청업체의 작은 사고로 여겼던 일이 이제는 회사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는 서랍에서 김준우의 사고 보고서를 꺼냈다. 그동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았던 서류였다. 사진, 현장 상황,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회사의 책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다. 모든 책임은 계약상 하청업체에 있었고 안전교육 이수 여부도 회사가 아닌 하청업체의 몫이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그 말을 너무 쉽게 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도덕적 책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 전화기가 다시 울렸다. 사장님, 이동철 회장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지금 로비에 계십니다. 주한호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다. 제6장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 비가 내리는 오후, 이동철 회장의 사무실에는 몇몇 기업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업계의 동료들이었지만 오늘은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자리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눈을 감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동철은 창가에 서서 비에 젖어가는 도시를 바라보았다. 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법을 지키는 것과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 뒤에 숨어왔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기업의 하청 구조, 안전관리 현황, 노동자, 복지 실태 등을 분석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이동철의 지시로 수집된 자료들이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산업, 재해는 우리가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간과해온 문제들에서 비롯됩니다. 하청업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참석한 임원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저희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모든 안전조치를 다 갖추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서야 합니다. 이동철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한 기업만 변화하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변화하면 그것이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그는 테이블 가운데 놓인 문서 한 장을 가리켰다. 산업안전공동선언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이 선언문에 서명하는 기업들은 앞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리도 원청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투명한 조사와 적절한 보상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물론 이것은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동철은 창가에서 돌아와 테이블에 앉았다. 저는 이미 저희 계열사 모두에 윤리경영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래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 이러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린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일종의 경고였다. 우리는 모두 부모입니다. 자녀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줄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동철의 조카이자 기업윤리 담당 변호사인 이수연이 말을 이었다. 이 회장님은 법 뒤에 숨는 자들에게 법 앞에서 망설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법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그 이상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떠난 후에도 이수연은 남아 삼촌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삼촌, 정말 모든 기업들이 서명할까요? 이동철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아니, 모두가 서명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충분한 수의 기업이 동참한다면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할 거다. 그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김준우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있어. 편하게 살기 위해 외면했던 진실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제7장 사과의 조건. 2달 후 김준우가 일했던 회사는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대표이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머리를 숙였다. 우리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또한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법적 책임만을 따져온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합니다. 그는 회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김준우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의 뜻을 기리겠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은 이 사과가 이동철 회장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부인했다. 우리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며칠 후 주요 언론들은 김영숙이 그 사과문을 공개적으로 거절했다는 소식을 보도했다. 제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누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의 슬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노동안전시민단체의 대표가 되어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었다. 예전에 수줍고 조용했던 중년 여성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당당하고 확신에 찬 운동가가 서 있었다. 그녀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힘을 주었다. 정의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 강당. 김영숙은 학생들 앞에서 강연 중이었다. 청중석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직장인, 노동자, 시민단체 회원들도 보였다. 제 아들 준우가 죽은 이유는 단순히 감전사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즉 안전을 비용으로만 여기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수많은 강연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목소리였다. 처음에 저는 단지 제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준우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학생이 다가왔다. 저도 비정규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안전장비 없이 일하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숙은 그 학생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그녀는 작은 카드를 꺼내 학생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노동안전 관련 상담 전화번호와 웹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함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김영숙은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다. 내일의 강연 자료를 검토하던 중 이동철 회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영숙 씨, 오늘 강연 잘 마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네요. 아닙니다. 모두 영숙 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회사의 사과. 정말 거절하셨군요. 김영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네. 진심 어린 사과라면 좋았겠지만 그건 그저 이미지 회복을 위한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동철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그들은 아직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았어요. 통화를 마친 후 김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그녀의 책임감이 무거워졌다. 준우야, 엄마가 계속 싸울게. 너처럼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제8장 정의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1년 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업윤리와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 주최 측인 김준우 노동안전연구재단의 설립자 김영숙이 단상에 올랐다. 1년 전 저는 한 회사 앞에서 편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객석에는 기업인, 노동자, 시민단체 회원, 정부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예전에 김영숙을 조롱했던 그 회사의 임원들도 있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오만한 표정이 아닌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이 재단은 제 아들의 이름을 땄지만 단지 한 개인을 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한 시작점입니다. 그녀는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산업안전공동선언문에 서명했고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안전교육이 크게 강화되었다. 국회에서는 김준우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여러 지자체에서는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조례가 제정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이동철 회장이 앉아 있었다. 1년 전보다 더 노쇠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김영숙의 발표가 끝나고 이동철이 단상에 올랐다. 정의는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작은 선택이 정의의 시작입니다. 그는 청중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하게 눈을 감을 것인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마주할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김영숙과 이동철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다. 정말 이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이동철이 물었다. 김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네, 계속해야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힘들지 않으세요? 때로는 변화가 너무 더디게 오는 것 같아 좌절할 때도 있을 텐데. 김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물론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계속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준우의 사진들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한 청년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준우는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는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길에서 다친 동물을 돌봐주고 그런 아이였죠. 그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빛났다. 이 일은 거창한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준우가 하고 싶었을 일을 대신 하는 것뿐이죠.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누군가는 계속 서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에요. 이동철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영숙 씨, 당신은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대한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당신 같은 보통 사람들의 용기입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저물고 있었지만